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카카오 먹통 방지법 비롯해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등 이 플랫폼을 압박하는 각종 규제안이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플랫폼, 영원한 플랫폼, 여의도 플랫폼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칭찬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아니, 플랫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요즘에. 오윤혜 씨 없으면 뭐 디디고. 네. 자, 최 교수님, 예. 먼저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요즘 뭐 플랫폼. 예. 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윤혜 씨는 모르시죠? 좀 쉽게 승강장. 그렇죠. 우리말로는 그렇죠. 네, 기차 플랫폼. 네. 예. 그러니까 서울역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예. 다 연결되어 있나? 그렇죠. 서울역을 근데 우리가 거기 사람들이 다 그냥 자발적으로 예.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다른 곳으로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 예. 거기 이제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유 의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는 곳, 예. 연결시켜 주는 곳. 네. 연결시켜 주는 곳이고, 근데 그게 단지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어쨌든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데들이 많이 있었었죠. 예. 네. 예? 아까 이제 서울역을 얘기했듯이요. 예. 근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데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 준다는 얘기는 예. 연결시켜 준다는 거기 하나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역에 가게 되면 식당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거기서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편의를 거기서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사업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판을 깔아줬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동안에는 산업사회 속에서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왔다면은 그게 이제 디지털로 이제 그러니까 옮겨가는 곳인데 예. 디지털 생태계라고 저는 이것을 번역을 해요, 오히려요. 플랫폼 말고. 예, 플랫폼은 이제 영어 표현이잖아요. 네. 예. 근데 디지털 생태계. 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근데 플랫폼이라는 말을 공학에서는 예. 좀 다르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럼 쉽게 아는 건 카카오, 네이버, 예. 쿠팡, 쿠팡. 뭐 이런 예. 건가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 보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다 연결시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 연결시키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하고. 사업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새로운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사실 가능한 거 열려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앱이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앱이라는 것을 사실 문제도 해결을 했던 것이고요. 내가 개발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팔 수도 있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그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 모델 방식으로 이익 공유라는 방식을 이익 공유. 그러니까 그래서 이익 공유. 예, 네. 내가 어떤 아이디어 있을 때 앱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올리고 싶어도 나한테는 뭐 생기는 이익이 있어야지 할 게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3대 7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우리 오윤혜 씨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네. 이게 이제 45대 50원가 이렇게 지금 수익금을 나눠 갔잖아요. 맞아요. 유튜브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러니까는 그 이익을 주니까 콘텐츠를 어쨌든 간에 개발을 해서 어디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광고 수익을 유튜브는 이제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튜브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연결되잖아요. 연결된 곳이 단지 디지털에서 연결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 플랫폼이 워낙 특히 온라인에서 워낙 일종의 새로운 산업이 뭐 산업도 그냥 가장 큰 산업이 다 맞아요. 이게 막 공룡처럼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모든 산업을 여기 지금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일단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건 지금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일단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지난번에 카카오 먹통 됐을 때 예. 이걸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게 민간 기업이 만든 거지만은 예.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예. 통신 못지않게 예. 사실 공공적인 게 많이 우리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써오면서 예. 기존에는 그러니까 공공 시설로 예. 사용해오던 것을
민간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디지털 상에서 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정부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 영역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보니까는 예. 민간 영역이 하는데 민간 영역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런 공익적인 책임에 대해서 예. 사실 소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이윤 추구하는 집단이니까요. 예.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비대칭성이 드러난 거죠. 예.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는 예. 우리가 그래서 철도라든가 그러니까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의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했었던 어쨌든 간에 통신과 교통 이런 연결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연결하는 것이 이 플랫폼 기업들이 건데 예. 문제는 뭐 전통적인 우리가 시대에는 그러니까 되게 이것이 공공 영역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예. 보니까는 민간에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노출된 거죠. 그게. 예. 너무 허술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 정부가 규제를 하면 어떤 게 좋아지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했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안전장치나 이런 거. 백업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지. 굉장히 소홀하고 네. 예? 자기들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네. 안 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 근데 정부가 한다면은 그런 비용 이전에 예.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예. 안보를 보안을 더 우선시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수익이 덜 나더라도요. 예. 워낙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는 네. 예. 가능성이 적은 어떤 확률이지만은 굉장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보안이라든가 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는 그거를 우리가 대비를 하지요. 네. 투자를 하고 대비를 하지요. 음. 근데 그게 이제 기업 차원 속에서는 그게 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용은 가능한 최소화시키고 싶죠. 예. 기업이야. 예. 기업인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할 수 있게 만든 그거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예. 플랫폼 기업의 이제 기본적인 거는요. 거기 참여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많은 정보를 사실은 자기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그 자기가 거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져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간다 할 때 그걸 쭉 써오던 사람들이 예. 그 은행 같은 경우 은행이 그걸 책임을 지잖아요. 예. 그런데 카카오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게 작동이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나 몰라라 한다면은 디지털에서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 그걸 못 하게 되게 되면 낭패를 그죠. 볼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예. 구체적인 어떤 규제를 한다는 건 아직 발표가 안 됐나 보죠? 그 법안은 올라와 있을 텐데 그게 아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백업 장치하고 그렇죠. 무슨 예. 뭐 보조 이번에 그 보조 전원 장 UPS 장치에서 예. 그게 화제가 난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더 철저하게 하고 아마 여러 군데 한 군데 데이터 센터에서 불나니까는 다 그냥 네.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시켜라. 분산시켜라 뭐 아마 이런 게 아마 법안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보다도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는 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이 플랫폼의 정신은 뭐냐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다 연결을 시키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농업사회 때는 농촌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이 이루어졌다면은 그게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제 농업 문명이 이제 예. 건설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도시 문명을 이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로 가는 거라고요. 예. 근데 과거는 농업이든 농촌이든 도시든 간에 다 이게 오프라인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니까 가상의 예. 세계로 옮겨가는 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을 해왔으니까는 네. 그렇지. 예?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이 그거를 지금 이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기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다 파편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구글을 사용하고 애플을 사용할 때마다 내가 그러니까 그 구글 사용하는 예를 들면요. 구글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데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저기 애플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기업 중심으로 이게 다 그러니까는 파편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된 건데 문제는 이 기업들은 자기들은 할 수 있으면 전 세계를 다 연결시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업의 이익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그동안에는 뭐냐면 이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자본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생태계 구성을 이걸 지금 이렇게 이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생기는 문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디지털 상에다가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어쨌든 공공성으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그러니까 구글 갈 때 내가 사용하는 아이디가 따로 있고 네이버 갈 때는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좀 공공성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런 플랫폼으로 저는 가야 되는 하나의 과제를 지금 남겨주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사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 다 기업들이 하는 거죠. 주도를 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판을 깔아놓은 이 플랫폼 여기서만 가입자들이 다 여기서 뭐 거기서 뭘 팔든 뭘 만들든 뭐 해야만이 내가 돈이 되는 거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쪽 딴 데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기업들은 그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독점이 그래서 독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기업에게도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플랫폼 기업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초창기에 그걸 이제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문제 제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소위 초기에 창업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구글을요. 떠난 게 왜 떠났냐면은 자기들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창업하고 그럴 때 지향했던 어떤 가치들이라든가 정신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했었던 전통적인 재벌 기업들처럼 시장을 독점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익이나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던 자기들이 그래서 혁신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애플이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기업에 가장 어쨌든 간에 뭐 이 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앞서가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인데 애플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부침이 많았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연초에 그러니까 외신들을 통해서들 접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뭐냐면 한 개 기업의 기업 가치가 3조 달러를 넘었었어요. 그게 1월 3일 날 그게 이제 그 기사가 CNBC에 나와서 떴었습니다. 3조 달러를 넘어섰다. 3조 달러라는 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웬만한 기업의 GDP보다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입니다. 3,000조라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그렇죠. 3,000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요. 3,600조, 3,900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에도 이게 거의 2배 정도 되는 규모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GDP라는 게 되게 경제활동의 이제 총체인데 경제활동이 되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은 뭐냐면 국경 간의 아무리 이게 자유무역 한다 하더라도 장벽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영토 안에서.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 그 장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장벽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제 사이즈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개 국가를 넘어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3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지난해 연말에 뭐냐면 2조 달러가 무너진 게 보셨어요? 기사를? 애플이요? 2조 달러 무너졌고. 왜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번 주에 조금 회복이 됐어도 2조 달러 거의 넘어서 턱걸이 정도 할 정도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없어진 거야. 날아간 거야. 1년 사이에. 3조 달러 넘어가지고 신기원을 열었다 이렇게 했는데 2조 달러가 붕괴가 됐었던 거예요. 거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애플이라는 기업이 1조 달러가 이렇게 1년 사이에 꼭 신기루처럼 이렇게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날아갔는데 그 애플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보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애플에 대해서 조금의 상식들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애플인데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한 이제 기업으로 볼 때는 한 2013년 이후부터 사업 모델의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스티브 잡스 시절에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스티브 잡스는 좀 기존에 없던 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팟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라는 그 기존에 없던 방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앱 스토어라는 것도 없던 방식이었었거든요. 근데 팀 쿡스에서 넘어오면서 그런 없던 것이 새로 나온 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새로운 뭐 기기 무슨 뭐 시계를 차고 뭐가 이런 것들은 나오는지 몰라도 웨어러블을 해가지고 나온지 모르더라도 새로운 사업 없었던 새로운 사업 나온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시 제조업체로 전락했다. 팀 쿡스 애플 체제 속에서 됐다는데 근데 이제 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들이 그 IPO라고 해서 상장시키는 거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창업주들이 예, 이 창업하던 멤버들이요 초창기에. 예.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반영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이렇게 막 만들어냈는데 그때 지향했었을 때 그 가치가 있을 게 아닙니까? 우리 이런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가지고 상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은 외부 자본을 이제 돈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돈을 끌어들이면 간섭도 받아요. 그러니까요. 간섭도 받게 되면은 외부 사람들한테 간섭은 뭡니까? 돈에 놀리기죠. 예. 돈 원하는 되는 대로 것만 해라. 예. 근데 이제 창업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가치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다른 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길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상장하는 걸 되게 초기에 막 꺼리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이 이에 그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럴까 봐요. 그랬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이제 외부 자본들이 들어오게 됐고 들어온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그 스티브 잡스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그 우리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한다는 말이 있죠. 예. 자사주 매입. 네. 자기가 번 돈을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예.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는 거지 사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들이게 되면 주가는 좀 올라갈 올라가지. 가능성이 있고 지분율도 좀 더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재벌집 막내한테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드라마 보고 알게 됐거든요. 자사주에 목숨 거는. 예.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예, 주주들한테는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니까요. 그렇죠? 주주 환원하라 막 이렇게 맨날 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업은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사실은 주식을 발행을 해서 발행하는 게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가지고 소각을 한다? 예. 이건 좀 뭔가 우리가 전통적인 그 이 주식회사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사주를 그러니까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해요. 예. 애플이요? 팀 쿡스 체제에서. 팀쿡이. 그 사들인 규모가 거의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한 10년 정도 동안에요.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네. 이게 근데 애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랬어요. 지난 10년 정도 동안에. 예. 그래서 보게 되면 S&P 500 주가하고요. 예. 자사주 매입 규모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예. 같이 움직여. 그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것도 주가를 있죠. 올리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주들이 이익 본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혁신은 온데가 없이 사라졌고 버렸고 돈만 남았다. 돈만 남았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차입을 해가지고 이제 요 시기가 뭐냐면은 2013년 전후가 뭐냐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잖아요. 예. 그때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잖아요. 예.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잖아요. 양쪽 안으로 돈도 엄청 공급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돈값이 워낙 싸진 시대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차입을 해가지고 예. 애플이 현금이 굉장히 많이 버는 기업인데 예.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어머나. 차입을 해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해. 빌린 돈으로. 예. 그래서 애플이 저기 저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 한 11%뿐이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256%.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나게 뭐 하여간 채권을 발행을 하던 하여간 뭐 은행보다도 채권을 주로 발행하고 그러지만은 자기 자본 다 그 잠식된 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차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차입하는 비용이 워낙 싸진 거야. 네. 금리가 적으니까. 바닥이니까는. 예. 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A의 신용 등급이 그렇지. 가장 높은 등급이니까는 예. 가장 저금리로 국채 등급으로 발행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가에서 나는 수익률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그 수익률이 훨씬 더 재미있는 거야. 예. 그 비용보다. 돈놀이지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어떻게든 간에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게 그 말도 근데 맞는 그 것 같은데. 안에는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제학 교과서나 경영학 측에서 예. 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경기가 침체됐을 때 금리를 내리는 이고 돈을 푸는 이유는 예.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도와주려고요. 소비도 돈 지원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 풀린 돈들이 그러니까 주가 끌어올리는 데 사용을 되는. 이건 뭔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저금리로 해야 되지? 금리를 내려야 되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게. 소수 주주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통화 정책을 네. 예? 그렇잖아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그러니까 그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워낙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금리 내리는 이유가 통화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뭘 위한 것이지? 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 효과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한적이라 이거예요. 예? 애플이 사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이런 문제가 지금 그래서 돈놀이만 지금 약간 방향이 좀 길리 근데 옆으로 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한 이유가요. 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해 1년 동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예. 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부채로 많이 쌓아오는 그렇죠. 것들이 예. 이게 빠진 거예요. 빠진 거야. 예.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설명은 안 되는 거지만은 예. 한 1조 달러 빠지는데 굉장히 그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 거품이 걷어진 거죠. 거품이요. 예. 거품이 걷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애플의 우리가 이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예.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업의 혁신은 R&D, 연구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연구개발. 산업사회 때 예. 제조업 시스템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근데 이 플랫폼 기업들을 보니까는 분석을 해보니까는 예. 글로벌 1000대 기업들 쪽 분석을 해보니까는 예. 우리가 흔히 그 R&D를 얼마나 돈을 투자하냐 할 때 매출액 대비 한 어느 정도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새로 돈을 이제 연구개발에 투자하냐 이걸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6%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제 이런다고 그러는데 애플은 보면 있잖아요. 이 R&D 지출 비중하고 영업이익률하고 거의 반대로 움직여요. 에? 아, 투자를 안 영업이익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반대로 연구 움직였어요.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스티브 잡스 시절 때는 네. 별로 안 했는데 네. 한 매출액 대비 한 2% 초 이렇게 됐는데 R&D?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네. 35% 이상 막 이렇게 됐고 네. 팀쿡스에서 이걸 많이 올렸는데 예. 올렸는데 뭘 떨어지고 아, R&D 비율을 올렸는데 영업이익률을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예. 아. 이거 반대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새로운 사업 모델인 그러니까 앱스토어 모델에 있어서 예. 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 소위 말해서 연구 개발비가 필요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크게 필요가 플랫폼이니까 없었어. 알아서들 다 아니 꾸려줬지. 아이디어가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는 네. 수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냥 보안이 철저한 이런 데다가 예. 최고의 두뇌들, 최고의 시설들 예. 장비들 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새로운 네. 거를요.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은 대개가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예. 아이디어가 대부분을 찾아다 보니까 별로 그런 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적인 이런 부분이. 예? 그럼 팀쿡은 뭐에다 그렇게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팀쿡에 기계 예쁘게 들어와가지고 만들고. 계속해서 확장을 했잖아요. 무슨 뭐 그러니까 TV도 애플 TV도 만들겠다, 웨어러블 뭐 저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조 제조업으로 느낌으로. 제조 쪽으로 이거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조업체로 전락했다. 예. 그 이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변화가 이제 그러니까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디지털 상 우리가 과거 농업하고 제조업이 다른 방식이듯이 예. 그건 쉽게 이해를 해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도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뭐냐면 차입을 그렇게 많이 늘렸는데 예. 차입 늘렸는데 이익률하고도 별로 반대로 움직이고 앉았고 예. 매출액 증가율조차도 심지어는 매출액 증가율이 성장률이거든요. 예. 기업은 수익률과 성장률을 보는데 성장률도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움직여요. 저 차입 증가율하고요. 예.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기업이 차입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하기 위한 걸로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예.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에 보게 되면 확인이 안 된다 이거예요.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아.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애플이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지만은 예. 그 속에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때는 지금 현재 플랫폼 기업을 만들었지만은 사실 2010년대 이후에 10년 중반 이후에 애플에서 새로운 혁신이 없고. 다시 그게 보이는가? 퀘션 마크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게 문제는 뭐를 얘기하냐면 초창기에 떠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들이 이렇게 이 플랫폼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개방과 공유 이거였다 이거예요. 예. 개방과 공유. 예. 이 플랫폼상에서 다 이게 개방을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21세기에 들어서 플랫폼 사업 모델이 생기면서 무슨 얘기 한때 유행을 했냐면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데이터 혁명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2018년대인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데이터가 10년 이상 먹여 살릴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의 목표가 초창기의 목표는 뭐냐면 데이터 확보였었어요. 데이터 확보. 예. 근데 그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 기껏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도 대단한 거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아마존이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일반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경쟁해서 이기는데 사용도 하고 그랬죠. 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예. 그렇게 플랫폼을 해가지고 구글이나 애플이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그 데이터를 자기들이 폐쇄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글 데이터, 유튜브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 못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언젠가부터가 뭐냐면 폐쇄적이 되고 그걸 시장을 지배하는 힘으로만 하려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으로 전통적인 재벌 기업 모습으로 오히려 돌아가 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무슨 선언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을 하겠다. 예. 개방하겠다는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 진척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보니까는 거기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많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거예요. 인터넷을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지만은 인터넷의 활용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잖아요. 엄청이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지만이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에 접근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이거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를 완전히 엄청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혼자 가서 끙끙대면서 제가 새로운 혁신도 못 만들어내면서 혼자 독점적으로 그걸 소유를 하면서 하고 있더라 이런 문제를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독점적으로 소유하느냐? 자기들 시장 지배력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도 성장을 못 하고 있고 예. 새로운 혁신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전통적인 독점 기업으로 전락을 해본 모습에 진절머리 난다고 하면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남기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이 디지털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 자본 기업이라는 것이 주도를 하고 있는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폐쇄성. 예. 폐쇄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 디지털 생태계를 진화시키는 데 하나의 장애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혁신의 이게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게 다 공유가 되면 사고나 범죄나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약간 저는 그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제 정보가 저기 사우디에도 있고 막 이집트에도 있고 막 이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도 또 어떤 통신망이 또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걸 이제 공공적인 측면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개인의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최소한을 어쨌든 간에 장치가 필요하지요. 그런 장치가 당연히 마련이 되겠지. 해야 되는 그건 민간 기업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기업이 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오윤호 씨가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뭐냐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보게 되면은 저는 중국이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을 그러니까 굉장히 모방을 해서 많이 쫓아는 갔는데 했는데 저는 한계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 우리가 디지털 상에서는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거기서는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꼰대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되면 끊어져요 연결이. 맞아. 예?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진짜 자유로운 이 민주주의 원리가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권위주의 체제잖아요. 권위주의 체제다 보니까 제가 특히 시진핑 체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보면서 중국의 디지털 정책은 시진핑 정책에서는 실패한다.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게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이 돼야 돼요. 예? 이거 그러니까 무슨 뭐 강제로 해가지고 넌 여기 접근해야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뭡니까 중국의 아마존인 알리바바의 마인이 그러니까 지분을 뺏겼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인스타그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신기해요. 중국 가면 딱 끊긴대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디지털 생태계는 그러니까는 모방을 해서 여기까지 흉내내 놨지만은 그 이상 발전하기 힘들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디지털 생태계가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정신과 자유정신인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 자유보다도 자율적이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예를 들면 내가 내 이익만 챙기고 하게 되면 끊어져요. 연결이 계속 돼야 되는데 관계가 지속이 안 된다고. 끊어져요. 끊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과 그러니까는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가 농촌 사회 때는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하면 될 것처럼 굉장히 타율적인 저거 있잖아요. 유계제가 존재하고요. 예. 근데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훨씬 더 자유의 영역이 넓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는 뭐냐 디지털 상에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대신에 책임이 다 이제 따르는 좀 그러니까 규범이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들도 혹시 그거 써보셨어요? 저 오픈 AI라고? 절대 안 써보셨을 것 같은데. 오픈 AI 뭡니까? 오픈 A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거기 보시는 말 그대로 AI에다가 오픈 AI? 그게 어떤 문제가 그거냐면 외국에서는요. 예. 대학에서 예. 그 오픈 AI 사용에 대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대학 당국에서 네. 교수들한테 고지까지 내려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오픈 AI가 되는 게 뭐냐면 들어가서 있잖아요. 거기다 AI에다가 자기가 궁금한 거 딱 물어보면요. 숙제해주고 뭐 이런 답이 거. 쫙 다 나와. 다 네. 나오는데 웬만한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수준을 넘어서서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가 만약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그걸 교수가 물어보고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그 초등학생들이 저도 얘기 들었는데 예. 문제를 갖다 학원에서 예. 학교에서 문제를 갖다가 사진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예. 네. 그 풀이 과정을 풀어준다는 거야. 예. 그 AI가. 예. 그럼 선생님이 필요가 그게 바로 오픈 AI예요. 예. 네. AI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예. 소위 말해서 기존에 있는 지식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달해봤자 의미가 없는 없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으로 지금 가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역할들. 예.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구글에 있다가 쫓겨난 한 친구가 AI 전문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테스트한 걸 버전을 올렸는데 레미제라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쭉 해가지고 올렸는데 AI가 그 답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나라 웬만한 수능 시험 본 학생들 이상이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답안 그 수준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네. 앞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30년 이내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99%보다는 똑똑한 AI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자연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 아니죠 인공지능에? 네. 그런 게 이제 자연 제기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보면 굉장히 이게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너무 과거에. 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최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는 예. 과거에 그러니까 애플이나 예. 이런 플랫폼 사업 이 기업들이 처음에 태동할 때는 이 자율과 공개, 공유 이걸 이제 그 가치로다가 해서 여태까지 이제 혁신을 이뤄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거기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용하면서 꼬이다 보니까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이 거기서 쌓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이 기업들은 보니까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거네. 그럼 이걸 갖다 내가 애플 내가 이거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 이게 돈인데 이걸 내가 구글하고 왜 공유를 해? 그리고 오윤에 만든 그 혁신 기업 벤처 기업하고 이걸 내가 왜 공유를 해? 이거는 나만 써야지. 그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기업의 사고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근데요.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초창기에 있잖아 스마트폰 나올 때 같은 경쟁 기업으로 비교를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기업이다 그렇죠. 얘기했어요.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입니다. 하드웨어 기업이죠. 네, 제조업체예요. 근데 애플은 뭐냐면 적어도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이건 아이디어 기업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제가 삼성전자 모 전무하고 어느 세미나장에서 얘기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 초창기에 이제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애플이 앱이 장착돼 가지고 이제 매력적으로 나오니까는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저거 금세 쫓아갈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기술자들 고용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가지고 뭐냐면 앱 개발자들 초창기에 인기 애플 개발자들을 채용을 한 거야. 40몇 명을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인기 어플 개발자들이 나나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개발 능력이 있지만은 지구상에 있는 80억 명의 사람보다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개방과 폐쇄의 차이입니다.
개방과 폐쇄. 예. 특히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기에는 예. 아이디어는 사람이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예. 기업이란 것은 경제학 경영학책에 뭐라고 하냐면 폐쇄적인 경제주체입니다. 예. 자원을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예. 자기들만 활용하고 있는. 근데 그 폐쇄성이 전통적인 사업 모델인데 그 전통적인 사업 모델에 다시 갇힌 거죠. 초창기에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때는 개방성을 이용을 했는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시 그러니까는 옛날 전통적인 사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최 교수님 말은 그런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 뭐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테고 네이버나 예.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서 또 한 번 도약을 하려면은 예. 자신들이 모았던 수집했던 그 돈이라고 생각하고 꽁꽁 그 숨겨놓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예.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도 나도 다 사용할 수 있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적어도 새로운 방식의 공유를 예. 좀 짜내야 되겠지만은 배분 방식 짜내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활용하는 것이 그냥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개방을 했을 때 훨씬 더 그러니까는 혁신 가능성은 크다는 것을. 예. 그랬을 때 그 단지 뭐냐면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그다음에 이제 공유를 할 것인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공유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뿐이지. 예. 이건 분명히 공유가 더 그러니까 진보적인 것은 맞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그러니까는 아까 했듯이 인터넷을 접근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그러니까는 능력들이 되는데 사람들을 굉장히 처음부터 그러니까 차단시켜 버리게 되면은 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차단시켜 버리게 되면 그만큼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냐면 공공 이제 하이퍼 플랫폼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이유가 하이퍼 앱이라는 거. 예, 하이퍼 앱이라는 걸 제가 이제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전화번호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예.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플랫폼이 다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예.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민간이 해도 되긴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그래도 공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전체의 데이터를 다 가는 거니까요. 내 전화번호.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전화번호는 다 다르니까 전 세계 사람. 그렇죠. 다 다르고 그거 가지고 사실은 다 가입할 때 우리가 보면 많이 활용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화번호가 다 된다니까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플랫폼에 연결될 수 있는 단일 체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만들자 이거예요. 전 세계적은.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훨씬 더 그러니까 규모가 클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그러다음에 뭐냐면 활용할 수 사람들한테 훨씬 더 개방을 그러니까 물론 가공을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프라이버시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그건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플랫폼이 많이 뒤쳐져 있잖아요. 뒤쳐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것뿐이 없다 이거예요. 왜 기업들이 지금 뭐 플랫폼을 못 만들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나라 IT 강국인데 플랫폼 뒤쳐져 있나요, 많이? IT만 오인혜씨가 말하는 IT는 제조업입니다. 그래요? 데이터가 없잖아 우리는. 그럼 미국 말고 뭐 플랫폼 강국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이거죠. 더 중국이 그러니까 저러잖아요. 미국의 아마존이 중국의 알리바바고. 그죠? 중국의 미국의 구글이 중국의 바이두라고 있죠. 바이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페이스북이 중국의 텐센트라고 있죠. 그래요? 네? 이거 다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그래요. 우리나라 네이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더구나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는 통제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있어서 미국하고 유일하게 그러니까 경쟁하는 나라죠. 왜냐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거긴 또 많으니까. 거기는 사람보다는 인구는 많다 보니까 데이터의 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개인의 정보를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무시하고 막 이렇게 취득할 수 있으니까는 권위주의 체제다 보니까 그 데이터 양을 엄청나게 확보한 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추격을 하고 해왔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미국 기업을 보고서 모방까지는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모방까지 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2010년대 이후에 멈춰버린 거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해서. 그걸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하는 걸로 해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카카오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드디어 플랫폼 사업이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박수를 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이게 무슨 택시업에 진출하고 앉아있고. 이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없던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 사업을 애플처럼. 갖다가 이제 기존 사업을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하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고 정치판이 그러니까 개입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는 앱을 개발하거나 아이튠즈를 해가지고 뮤직 공급할 때 무슨 갈등이 있었냐고요. 그렇죠. 전혀 없는 걸 하다 보니까 그 갈등이 없었던 거잖아요. 예. 없는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이퍼 앱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 전화번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화번호는 다 다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나로 다 묶어서 하나의 뭐 플랫폼을 만들자는 건데 그 안에 좀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그걸로 다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디지털 상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일반 이렇게 도로가 고속도로가 있었다면은 디지털 상에서도 고속도로라는 게 뭐예요? 다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연결시켜 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지금 못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그래서 뭐냐면 민간이 나서서 하든 아니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 간에 그걸 만들고 그 안에서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연결되게 되면은 데이터 나올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훨씬 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데이터는 다 공유하는 거로 하고 배달 앱을 사용할 때 배달 수수료가 높고 그러잖아요. 훨씬 싸게 해줄 수가 있지.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의 배달 어떤 그 앱 만드는 회사면은 거기만 그걸 갖다가 사용할 그렇죠. 수 있어도 독점하는데 그렇죠. 다 연결되게 되면은 그것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죠 가격을요. 그럼 돈은 누가 어디서 봅니까? 그러니까 그 수를 낮춘 다음에 거기서 수익은 생기죠. 생기고 그 최소한의 수익을 하면서 관리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문제는 저는 그것보다도 데이터를 그 사회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체계가 굉장히 정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고인물처럼요 연못가에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하려면은 그러니까는 젊은 청년들이 이 데이터에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건 그러니까 하나의 인프라, 디지털 상에서의 공공 인프라죠. 인프라 우리가 과거에 산업사회 때는 항만이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인프라 SOC였다면은 디지털 상에서의 SOC죠 일종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교수님이 만드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최대 잡스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시도하는 사람 이제 특허까지 낸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하이퍼 앱이라고. 근데 이게 민간 영역에서 가게 되면 결국 여기에 뭐 배달, 쇼핑, 뭐 교통, 뱅크 다 들어올 텐데 그럼 결국 또 독점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 근데 대신 이게 뭐냐면 그 대신 우리가 기존하고 차이가 뭐냐면 하나의 전화번호로 다 연결하자 이거죠. 배달 플랫폼에 들어갈 때도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했듯이 쇼핑몰에 들어갈 때도 하나의 그 전화번호로 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존에는 뭐냐면은 플랫폼을 만든 사업자 중심의 사업자가 통제하는 저거였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사용자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접근권도 없는 참여할 수가 없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사업자가 없는 거니까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나름 다 그 사람들이 다 공동의 운영 주체다. 그렇죠. 블록체인 같은 거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뭔지 모르겠네.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 있잖아요. ONS가 쓰는 많은 앱들 있잖아요. 앱들을 그러니까 지금 다 보게 되면 다 이게 연결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마켓컬리 거기다마다 들어갈 때마다 다 연결하는 아이디가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나의 전화번호로 가지고 다 하니까는 다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앱들이 다 전체 그러니까 통일된 전체 그러니까 그 하이퍼 앱 속에서 하나의 자기의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도 다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그 데이터는 중앙에서 그러니까는 그 전체 하이퍼 앱을 관리하는 데서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는 전체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는 하이퍼 웹이라는 게 어쨌든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이 지금까지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각 개개인들의 데이터가 요즘은 다 직접 다 쌓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거고 이걸 정말 잘 활용하면은 세상이 뒤바뀔 수가 있는 건데 구글이 따로 만들고 애플이 따로 자기네들 거만 야 니들은 이거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마 이러니 개념을 바꿔서 전 세계 70억 인구가 모두 다 전화번호라는 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 창출하는 그 데이터를 다 같이 공유하자. 그렇죠.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그 데이터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도입하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공산주의 플랫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아니 공산주의라기보다도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이제 민간에서 운영 상관은 없다 이거예요. 단지 뭐냐면 공공적인 하나의 관리는 필요하니까는 필요한 영역이 있으니까는 가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까지 플랫폼은 뭐냐면 이게 폐쇄적이고 전부 다 이게 그 기업 중심이다 보니까는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이용자들이 데이터 주권에서 그러니까 소외가 돼 있다 이거죠. 내가 데이터를 엄청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가치를 내가 하나도 이익을 나는 못 받아 그냥 내 데이터를 제공만 하고. 그렇잖아요. 배달앱을 이용했을 때 내가 내 정보를 주잖아요. 주는데 그 정보를 그러니까 난 활용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전통적인 기업의 유계적인 이러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조직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플랫폼은 모두 그 데이터 주권이 다 보장되는 거라 이거예요. 저도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꽃집을 차리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리스트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막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꽃 배달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해가 됐어요. 그건 이제 새로운 그 개념이고 제가 어쨌든 오늘 이 플랫폼 규제, 뭐 플랫폼 산업의 미래 이런 거 얘기하니까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언론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언론의 플랫폼도 굉장히 독점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심하죠. 네이버 다음 이게 정말 가장 큰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이잖아요. 지금 본인들은 언론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누가 봐도 언론입니다. 언론이죠. 이거는 그러면은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네이버나 다음이 어쨌든 뉴스를 띄워주잖아요. 자기네들 알아서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관심이 있어 할 거다라고 띄워주잖아요. 이거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는 각 언론사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는 뉴스를 생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 지형이 지금 왜곡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제가 얘기하는 하이퍼 앱 속에서 간다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오래전에 나온 얘기지만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듯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랬을 때 단지 문제는 뭐냐면 아까 했듯이 알고리즘도 뭐든 간에 그게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포탈형 언론들이 저지르고 있는 폐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뉴스를 그러니까는 뉴스 콘텐츠를 하고 싶은 플랫폼은 들어서 하는데 단지 거기에 뭐냐면 접근하고 연결하는 걸 다 전화번호로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가는 정보를 그 포털들이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개인들이 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 포털의 행포가 그러니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그건 먼 얘기 같고 메인 페이지에 뉴스를 없애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글처럼 그 KBS 최경영 기자님도 원하는 뉴스를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라. 일본도 이렇게 안 하고 미국도 안 하고 왜 한국만 이렇게 굳이 포털에서 뉴스를 갖다 왜냐면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일단 언뜻 보면 편해요. 편하지만은 거기 세뇌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만들어놓은 그 뉴스의 편집에 사람들이 그냥 왜냐면 다른 건 안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도가 있는 편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언론을 왜곡시키는 거니 이런 거는 좀 아예 그러면 극단적으로 네이버나 뉴스 그 카카오 미국처럼 뉴스 제공하지 마. 그냥 각 언론사 들어와서 KBS 들어와서 조선일보 들어와서 뭐 경향신문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해. 이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만들면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천연책이죠. 그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의 저거보다도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경영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미국에서 통하는 게 최경영이 그런 얘기 했어요 벌써? 네, 저는 만나서 구글에서 검색해서 기사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포털 업체들이 포털이 것을 그러니까 소위 전행을 못하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제도권에서도 국회에서도요. 개입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저는 차선책이라고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아까 하이퍼앱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원천적인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 내에서는 쟤네들이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의심들을 하고 앉았거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그 검색을 했을 때 띄우는 것은 그렇죠. 그거잖아요. 알고리즘이잖아요. 누가 결국은요. 먼저 띄워주냐, 그렇지. 조선일보냐, 예. KBS냐 예. 이렇게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하지만은 걸리면 이제 뭐 이제 벌금 물고 뭐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구글 이 뭐 제국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원천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고요. 예? 근데 그 이제 제도적으로 어쨌든 간에 전통적인 방법은 제재를 해가지고 어기게 되면은 벌금을 매긴다거나 벌금 좀 세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뭐 그런데 하이퍼앱까지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럼 멀리가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간다는 구글 얘기죠. 정도까지만 갔어도 좀 좋을 것 같겠어요. 근데 그게 국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가능하죠. 거죠. 네. 그거는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 그거로다가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내서 그럼 네. 처벌하고 빨리 가시죠. 다음에 그럼 네. 그 메타버스라는 것도 어쨌든 네. 다음 세상은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또 다른 플랫폼이 아까 말씀하신 하이퍼앱이라는 것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쉽게 얘기하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메타버스 지금 약간 어려워져요 계속. 아니 페이스북이 예. 저크버그가 메타버스를 이제 끄집어낸 이유는요. 예. 페이스북은 애플보다도 예.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도 후발주자 보니까는 애플의 사업 모델을 모방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킨 거야. 예. 소위 말해서 애플이 기여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구글이 저 바닥은 깔아놨지만 제일 처음에 소위 말해서 이익공유를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예. 것을 알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공유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구글에 맨날 구글링 하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이익 얻는 이익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 얻는 이익이 많잖아요. 구글링을 통해서. 나는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대신 거기다 구글에다 뭘 줍니까? 구글에다가 내 내가 데이터. 맨날 거기다 데이터도 주고 내가 맨날 거기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뭐 알려주지. 검색해봤는지. 예,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구글은 광고도 거기다 연결해서 찾아먹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도 개발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진화시켜가지고 스티브 잡스는 뭐냐면은 돈벌이까지 가능하게 한 거야.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는 거기다 뭐냐면 저기 저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자들, 예? 음악인들, 예술인들을 당신들 여기서 저기 돈 벌어라. 예? 당신들 저기 저 작곡한 거들 다 저 음원 내놔가지고 판 깔아주고. 예, 그리고 거기에다. 소비자들한테는 뭐냐면 우리 아이팟 쓰면은 얘들 그거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손쉽게 억지로 그거 다운받고 이러고 앉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 모델 만들어가지고 돈을 그 대신 3대출도 안 먹자 하고 소비자들한테 보다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를 장착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생태계를 만든 거잖아요. 주커버거는 뭐예요? 저크버거는 뭐냐면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게 우리가 맨날 접속해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글 쓰고 하는 것이 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네.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제공을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 근데 수익은 뭐 돈벌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애플이 가는 건 뭐냐면요. 그다음에 한 게 뭐냐면 얘들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야. 처음에 뭐냐 스마트폰, 아이팟,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TV,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자동차 그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자기들의 이 플랫폼을 넓혀가는 거야. 근데 페이스북 저크버거가 볼 때는 뭐냐면 이거 뒤처진 거 한 큐에 좀 이걸 다 이제 쫓아가고 싶어. 네.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 상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갈 수 있는 그게 메타.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게 메타버스. 아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디지털 상에다가 생태계를 사람이 다 연결되는 그 이상의 생태계를 생태계는 만드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최백은 교수, 오윤혜 씨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주말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